자, 지금까지는 허생의 실험이었어요. 조선에서 경제 구조에 관련되어서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도둑대를 몰고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빈섬으로 가서 자신의 이상향 건설에 대한 시험이었다고요. 그걸 끝내고 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조선에서는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남은 50만 냥을 가지고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도와주었다. 자, 뭐 하고 있어요? 쉽게 갑시다. 빈, 민, 구, 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작가가 왜 허생을 빈민구제하는 행위로 하게 만들었을까요? 즉,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뭐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 해야 된다고요. 왜? 안 했으니까 조선이 그 당시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평민들은.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하기에 학식 있고 돈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나라가 어느 정도 굳건해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고도 10만 냥이나 남았다. 이 돈으로 변부자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 그쵸? 참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떼먹으면 안 되죠? 갚아줍니다. 나를 알아보시겠소? 변부자는 허생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자네 얼굴빛이 전보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으니 만냥을 고스란히 잃은 모양이군. 자, 지금부터는 허생과 변부자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설명할 거 한 포인트밖에 없어요. 자, 허생, 그 다음 변부자의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변부자가 허생을 어떻게 칭합니까? 자네라고 칭해요. 자네라는 말은 친구끼리 하거나 조금 낮은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호칭이 왜 중요하냐? 인물의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앞부분에서 한번 했죠? 뒤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허생이 껄껄껄 쪼갰습니다. 재물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그대 같은 장사치들이나 하는 일이요. 돈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울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도라는 것은요. 도를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요. 정신적 가치요. 정신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돈은 정신적 가치를 살찌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허생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할까요? 자, 재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정신. 즉, 여기서 말하는 용어로 하면 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는 이 말을 통해서 즉, 양반이라고 칭하는 그 사대부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재물이냐, 정신이냐, 정신이냐, 정신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대부의 정체성, 본질력, 정체성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의 진정한 본 모습은 뭘 중시한다? 정신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 사람의 인물의 말을 빌려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선뜻 10만 냥을 변부자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내가 한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그릴 길을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냥을 빌린 것이 부끄러울 뿐이요. 이렇게 되네요. 왜? 이 말을 통해서도 뭐? 정신요.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랬더니 이제 변부자가 깜짝 놀라 일어서며 절을 하며 10만 냥을 사양하였다. 그리고 그때 빌려준 돈에다 10분의 1의 이자만 덧붙여서 받겠다고 하였다. 자, 허생과 변부자의 상황 속에서 변부자는 계속해서 뭐요? 돈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요. 변부자는 뭔데요? 장사치라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허생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허생은 화를 벌컥 내며 돈 준다니까 벌컥 내며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치 취급한단 말인가 하고는 소매를 획 뿌리치고 나가버렸다. 자, 그러면 작가는 이 허생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할까요? 자, 집권층, 즉 사대부라는 사람은 뭐
돈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설명할 건 뭐냐면 변부자가 허생을 자네라고 칭했죠. 그런데 태도가 달라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앞에 보면 이제 행위가 드러나죠. 변부자가 허생한테 뭐 해요? 절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말, 이거는 행위. 인물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변부자라는 인물의 허생에 대한 인식 변화, 태도 변화가 보여진다고요. 태도 변화. 이 태도 변화를 통해서 또 작가는 뭘 드러내고자 할까요? 이 허생이라는 인물의 인물됨요, 사람됨요. 사대부라는 사람은 높이에 있는 사람, 집권층은요, 이 정도 인물은 돼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설정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정을 더하는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변부자는 붙잡아봐야 소용없을 줄 알고 가만히 허생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돈을 싫어하는지.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사치 생각으로는 어때요? 이 자식이 나한테 요만큼 딱 주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는 집에 가서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허생은 곧장 남산 아래 골짜기로 들어가더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요? 원래 자기가 살던 집요. 초가집이 뭐예요? 펜트하우스는 아니죠? 그 집골. 가난하게 그냥 자기 원래 처지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돈을 빼돌려서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마침 한 할머니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저 집이 누구의 집이요? 변부자는 할머니에게 은근히 물었다. 허생원 댁이요? 가난 살림에 늘 글만 읽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 5해가 지나도록 안 돌아온다오.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내용이 전부 다 몇 년치의 일이에요? 5년 동안의 일이었다고요. 안 사람이 혼자 남아 집을 떠난 그날을 제삿날로 알고 제사를 지낸다우 쯧쯧.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생이라는 인물이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란 일, 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한 모습이 드러나고요. 이 아내도 대단해요. 지금 같으면 남편이 집 나와서 5년 안 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남편 제삿날로 알고 정성을 들여 또 제사도 지내주는 거예요. 이랬더니 할멈은 혀를 끌끌 찼다라는 거예요. 앞에까지 이야기는 어땠어요? 허생이란 인물이 대단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엄청난 능력과 정신적 가치를 지닌 인물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잘난 채 뿡 하고 낮은 사람 얕잡아보고 갑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멈은 그런 사람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산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정신적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이 할머니의 말을 통해서도 숨어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자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변부자는 그제야 그 손님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길게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허생은 절대 내세우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뭐가 드러나냐면 허생의 인물됨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요, 보세요. 돈을 기준으로요.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돈이 없을 때의 허생의 모습과 돈이 많이 있을 때의 허생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작가는 또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사대부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모습은 허생처럼 이래야 된다. 사람 변함없어야 된다고. 뭔가 가지기 전과 가지고 나서도 어떻게? 똑같은 인물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현실을 보세요. 뭐 좀 가지면 갑질이 너무나도 만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뭔가 더 가졌다 그래서 막 함부로 하고 문제되고 사람들 댓글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허생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게 진정한 남자다. 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작가는 허생의 인물됨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 변부자는 받은 돈 10만 양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주려 하였다. 가보니까 돈을 빼돌려서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봐도 거지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다 돌려줘야지 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나 허생은 끝내 받지 않은 거예요. 왜? 얘는 뭘 중시하는데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행위를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받지 않는 거죠. 만약에 진짜 선생님 안 해요, 돌려드릴게요 하는데 예 이러면 이상한 인물 되잖아요. 끝까지 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굳이 100만 양을 다 버리고 10만 양을 갖겠소? 정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그대에게 의탁하고 밥을 먹겠으니 자주 와서 나를 좀 돌봐주시오. 네가 정 그렇다면 20만 양 다 안 받고 나 먹을 만큼만 달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저 식구수만큼 양식과 옷을 대어주면 그만이요. 그 이상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또 뭘 드러내느냐? 허생, 진정한 사대부의 가치를 지닌 허생의 재물관요. 재물이 완전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재물은 생계, 먹고 사는 것에 최소한만 필요하다고요. 즉 먹고 사는 정도만 되면 된다고요. 더 가져도 덜 가져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대부의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부자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가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언제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왜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선생님 앞에는 돈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양식, 옷 주니까 좋아했네요. 그러면 되게 위선적인 인물이네요. 아니죠. 적당히 생계 안 죽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갖다 줬을 때는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서술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가면 금방 좋지 않은 기색, 얼굴색을 보이는 거예요. 어째서 나한테 재앙을 떠안기려 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많은 재물은 재앙의 근원이라고요. 재앙의 근원이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로또 당첨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당첨된 사람들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그 말로가 어때요? 가전 파탄,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더 큰 빚쟁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죠. 많은 재물은 재앙의 근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변부자가 술병이라도 들고 가는 날이면 더욱 반가워하며 서로 잔을 주고받으며 취하도록 마셨다. 자, 여기서는 또 뭘 읽어낼 수가 있냐면요. 자, 이 둘이 어때요? 굉장히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면 저 앞쪽에 어부랑 섬 찾을 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허생이 했던 말, 사람은 뭐요? 덕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인다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된 걸 보세요. 허생은요, 덕이 있는 인물이에요? 없는 인물이에요? 덕이 엄청난 인물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변부자라는 인물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도 있죠. 도둑들요. 도둑들을 하니까 좀 웃긴데 백성들도 자기를 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덕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생겨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해를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두 사람의 정은 날로 두터워져 갔다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변부자가 내내 궁금해하던 것을 조용히 물었다. 5해 동안 어떻게 100만 양을 벌었어? 돈이 많이 벌고 싶은가요? 자, 보겠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요.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적고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서 나고 한 자리에서 소비되죠.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조선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요? 제대로 해외 무역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 그 물건이 여기서 나면 여기서만 소비된다는 것. 즉 유통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유통구조가 마련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할까요? 당시 조선의 취약한 경제구조요. 경제구조. 나라가 못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이런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인생은 한 방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천냥은 적은 돈이니 그 돈으로는 한 가지 물건을 몽땅 사들여 독점할 수는 없겠지요. 있겠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100냥씩 10개로 쪼개면 10가지 물건을 골고루 살 수 있어. 단위가 적으면 그만큼 돈을 굴리기가 쉬우니 한 가지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소까지만 하면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장사치들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아니겠소예요. 여러분들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돈을 버는 방법은 맞아요. 어떻게 버는 방법? 일반적인 장사치들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허생이 생각하기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만냥을 가진다면 수레째로 몽땅 살 수 있고 배에 실린 물건이면 배째로 몽땅 살 수 있고 한 고을에 가득 찬 물건이면 온 고을을 통틀어 살 수 있지. 마치 그물로 한꺼번에 끌어모으듯이 나라 안의 물건을 몽땅 사들 수 있단 말이요. 이게 뭐예요? 허생의 방법이죠. 허생의 방법. 자, 다음 PPT로 넘어가서 연결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좁은 나라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 돈 버는 방법을 2가지 알려줬어요. 하나는 장사치들의 방법, 하나는 허생의 방법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봅시다. 이렇게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해 버린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점은 누가 한 거예요? 허생요. 허생의 방법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물건이 동이 나면서 장사치들도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겠지. 장사치 뭐예요?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독점한다면 어떻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 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게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뭐 계란 하나에 1억 부르면 사야 되는 거죠. 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냥을 가지고 100만냥을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자, 독점하면 돈 벌기 쉽다라는 것을 일단 알려줍니다. 자, 허생의 방법은 뭐였어요? 사재기. 교과서 있는 용어 그대로 하면 사재기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꿨습니까? 독점요. 같은 말이라는 거요. 자, 그 다음요. 그러나 돈 버는 방법을 일단 알려주고요. 그러나 이것은 백성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만약 나란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쓴다면 나라는 곧 망하고 말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볼게요. 허생의 돈 버는 방법은 뭐요? 사재기, 즉 독점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사재기, 독점은요. 첫 번째, 조선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선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요. 왜요? 무역도 안 해요. 유통구조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2번째예요. 이 방법은 옳다 그르다. 그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못 살게 하는 방법. 못 살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을 나란 일 하는 사람이 쓴다면 어떻게 돼요? 되게 중요해요.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요. 변부자는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만냥을 선뜻 내어줄 거라 생각했어? 허생은 됐다. 그거야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겠어?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짐작으로 내 재주가 100만 양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도 내 능력이 뛰어난 거 알아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를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소? 그대가 내게 만냥을 내어준 것도 내가 그 돈을 받아서 100만 양을 번 것도 결국 뭐 하늘의 뜻에 달린 것 아니겠소? 이런 거예요. 능력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거 전부 다 뭐 하늘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내 말을 들어준 그대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왜? 10배를 받은 거잖아요. 더욱더 큰 부자가 되라는 하늘의 뜻이지. 만약 내가 이 일을 사사로이 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찌 알겠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냐면 허생의 가치관이요. 허생의 가치관. 뭐가 들어났느냐? 다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늘의 뜻이라고요. 하늘의 뜻. 이걸 뭐라고 하죠? destiny. 운명요, 운명. 그래서 허생은 어떤 가치관을 가졌다? 운명론적 세계관, 가치관. 이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길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로 줄여버렸어요. 뭐? 운명론적 세계관. 됐나요? 자, 그 다음요.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통 이렇게 물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자꾸 그런 걸 물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운명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잘난 척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운명이네 이런 거죠. 자기 같은 장사치들은 도무지 상상도 못할 배포요 도량이었다고요. 큰 그릇을 가졌다고요. 큰 인물이라고요. 변부자는 허생 같은 선비가 초야에 묻혀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자, 여기서 초야에 묻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즉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딱 들어보니까 얘가 깜이라는 거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죠. 이 나라 대통령 깜을 왕이 될 상일세 이런 거예요. 바야흐로 지금은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으려 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가 아니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째서 괴롭게 파묻혀 지낸단 말이오 라는 것은 나라에서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같은 능력치 높은 만렙인 당신이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 시간 아니에요, 우리. 자, 그런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남한산성의 치욕, 이게 뭐냐면 우리 병자호란이라는 게 있어요. 병자호란. 이게 뭐예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임금이 후퇴후퇴 하다가 저기 경기도 광주와 성남 가운데 있는 그 뭐요? 남한산성에 가서 숨어 있다가 끝내는 앞에 나와서 머리를 땅에 찌으면서 항복이요, 항복이요 했던 그 치욕이요. 이거를 씻으려 한다고요. 이게 바로 자주 등장하는 뭐냐면 북벌론. 북벌론. 이때 북은 청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을 벌할, 칠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같은 능력치 높은 사람이 이 계획에 동참하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생이 허허 예로부터 묻혀 지낸 사람이 어디 한둘이요? 지금도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때를 만나지 못하여 산속과 바닷가에서 묻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의 그릇을 알만하잔소까지 딱 끊어볼게요. 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냐면 여기서 묻혀지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능력자요. 인재요. 인재. 그런데 이 인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산속과 바닷가에 뭐 하고 있어? 세월 보낸다고요. 즉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못한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당시 조선 어떤 사회였다고요?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학연, 지연, 그 다음에 이거 딱 주면 너 이 자리 한 자리 해. 이렇게 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산속에서 세월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 이때 국정을 맡은 자가 누구겠어요? 인재 등용 책임자요. 이 책임자들은 그릇이 알만하지 않습니다. 밥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인재등록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는 허생의 입을 빌려서. 됐나요? 자, 나는 장사에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번 돈이 구왕의 머리를 살 수 있는 만큼은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마땅히 써먹을 때가 없었기 때문이요. 이 나라에서는 이 많은 돈 쓸데없어. 경제구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가지고 할 게 없잖아 라는 거예요.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는 길게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깨달은 거죠. 우리나라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요.